내가 내가 잘못했다. 넌 오지 마. 라고 하시던 시어머니 하와이에서 비참하게 버려졌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전화하셨는데 도련님이 드디어 결혼한대. 아, 그래? 축하할 일이네. 그 말을 들었을 때 전 그저 시동생의 늦은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30 중반이 넘어서야 겨우 신부감을 만났다고 했으니 시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싶었죠. 제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며 대기업 생산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40대 직장맘이에요. 남편도 일반 직장에 다니고 애들도 바르게 크고 있어서 남들이 보기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고들 하더라고요. 근데 이 평범한 행복을 만들기까지 정말 말도 못할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 곳곳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미나야, 어쩌니? 아빠, 사업이 다 망해버렸어. 엄마는 안방에서 눈물만 흘리고 계셨어요. 그때 TV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이 우리 집에 실제로 일어날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죠. 그렇게 저희 집은 하루아침에 쫄딱 망했고 원래 살던 집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오래된 빌라 월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엄마는 낮엔 식당 설거지, 밤엔 공장 야간 작업에 투입됐고 아빠는 낮 직장에 다니시면서 야근까지 빠짐없이 하셨어요. 나는 절대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어.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반대였죠. 나도 엄마 아빠처럼 강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마음먹고 정말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대기업 생산직에 취업했을 땐 엄마 아빠가 얼싸안고 우셨던 게 기억나요. 미나야, 우리 딸 정말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엄마. 제가 뭘 했다고요. 엄마 아빠가 더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며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남동생 학비도 보태드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30대 초반의 지인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제 연봉이나 직장에 관심이 더 많았는데 이 사람은 제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당신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지? 내가 저녁 차려 놓을게. 그런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결혼하고 시댁에 처음 갔을 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시동생, 시누이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중산층 평범한 집안이었고 저희 집과 크게 차이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특별히 잘해주시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심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분도 아니었어요. 그냥 보통의 시어머니셨죠. 대신 시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며느리야, 맞벌이 하느라 고생이 많구나. 우리 아들놈이 며느리를 잘 챙기는지 모르겠구만. 늘 저를 안쓰러워하시고 챙겨주셨어요. 결혼하고 두 아들을 낳았고 복직해서 다시 일하며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명절 때마다 시댁 가서 일 도와드리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그렇게 무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그 평온이 깨지기 시작한 건 시동생이 결혼하면서부터였어요. 예비 동서를 처음 본 날 전속으로 살짝 놀랐어요. 와, 진짜 잘 빠졌네. 세련된 옷차림에 말쑥한 외모, 웃는 모습도 참 상냥해 보였어요. 형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언니처럼 따를게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동서만이 도와줘야죠. 그렇게 동서가 시집을 왔어요. 처음엔 정말 괜찮았어요. 동서도 착해 보였고 시어머니도 새 며느리가 예쁘다고 좋아하시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동서가 올 때마다 시어머니 표정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오늘 날씨 쌀쌀하시죠? 제가 백화점에서 좋은 무릎 담요 사왔어요. 어머, 우리 둘째 며느리 진짜 센스 있네. 이거 얼마 했어? 아이, 어머니, 금액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 대화를 듣고 있으면 괜히 제가 뭔가 부족한 사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도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있는데. 아니야, 괜찮아. 나는 나대로 10년 넘게 잘해왔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시어머니 외출복으로 등산복 하나를 사드렸거든요. 10만 원대 괜찮은 거였어요. 아울렛에서 고르고 골라서 산 거였죠. 그런데 동서가 그걸 보더니 비웃듯이 말하는 거예요. 어머, 형님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혹시 당근마켓에서 산 거 아니죠? 뭐?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 아울렛이요? 그럼 거기서 세일 상품 산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옷인데 좀 괜찮은 걸로 백화점 가서 사오시지. 그 순간 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동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래, 역시 우리 둘째가 눈이 좀 있지. 큰애는 빠듯하게 살아서 그런가. 그런 걸 잘 몰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0년 넘게 성심성의껏 시부모님 챙겼는데 나보고 빠듯하게 산다고? 참자, 일부러 그런 말은 아니실 거야. 그렇게 혼자 삭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 동서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형님, 이번에 어머님 용돈 얼마 드릴 거예요? 그래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전 30만 원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알겠어요. 형님은 30만 원 하신다는 거죠? 당연히 동서도 30만 원 넣을 줄 알았어요. 근데 시댁에 가서 봉투를 전달했을 때 제 눈을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봉투는 열어보지도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큰애 넌 뭐 확인 안 해봐도 30만 원이겠지 뭐. 매년 똑같이 30만 원 아니니? 네. 올해도 30만 원 넣었어요. 그럼 우리 둘째는 얼마나 넣었나 볼까? 시어머니가 동서 봉투를 열어보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다 얼마야? 어머니, 저는 60만 원 넣었어요. 형님보다 딱 2배네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같이 맞추기로 한 거 아니었나? 시어머니는 동서 어깨를 토닥이며 활짝 웃으셨어요. 그래, 고생하면서 번 돈 이렇게 많이 나한테 주다니. 역시 내 생각해 주는 건 우리 둘째밖에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옆에서 놀던 큰아들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왜 그래? 기분 나빠? 아니야. 엄마 괜찮아.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10년이에요. 10년 넘게 성실하게, 묵묵히, 한결같이 시부모님을 챙겼는데 고작 1년 된 동서가 용돈 좀 많이 넣었다고 저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오늘 진짜 기분 나빴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좀 그랬어. 말하고 싶었지만 입 밖으로 내면 더 초라해질 것 같았어요. 그냥 참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뒤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뭘 사다 드려도 별로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심지어 한 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큰애야, 다음엔 그냥 돈으로 줘. 내가 고르는 건 별로 내 마음에 안 들어. 네, 알겠어요. 근데 동서가 동네 슈퍼에서 사온 과일 바구니를 보고선 시어머니가 난리법석이었어요. 어머, 우리 둘째는 진짜 센스 있어. 이거 완전 고급지다. 어머니, 그냥 동네 슈퍼에서 샀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아유, 역시 우리 둘째가 최고야.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답답해지더라고요. 똑같은 건데 왜 나한테만 저러시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명절 준비로 시댁에 갔을 때였어요. 다들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데 동서가 저를 슬쩍 불러 세우더라고요. 형님, 잠깐만요. 응. 왜 그래요? 저기, 형님 혹시 시댁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게 제가 요즘 어머니랑 통화를 자주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형님이 좀 차갑다고 하시더라고요. 차갑다고요? 네. 뭐랄까, 형님이 의무감으로만 하는 것 같다고.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 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의무감으로 마음이 없다고? 10년 넘게 명절 때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전 부치고 시부모님 아프시다면 병원 모시고 제 친정보다 더 자주 시댁 들렀는데 그게 마음이 없는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아, 형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좀 서운해하시니까 형님이 좀 더 다정하게 대해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알겠어요.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동서가 지금 나한테 충고하는 거야?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뒤였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제게 전화를 하셨거든요. 큰애야, 너 친정 엄마랑 통화하면서 우리 집 욕했다며? 네, 무슨 말씀이세요? 둘째 며느리가 그러던데 내가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면서 시댁이 지긋지긋하다고 했다며? 전 그런 말 한 적 없는데요. 그럼 둘째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니? 말문이 막혔어요. 동서가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자니 시어머니는 절대 안 믿으실 것 같았고 그렇다고 제가 했다고 인정할 수도 없었죠. 어머니, 전 정말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동서가 뭘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그래, 글쎄다. 둘째가 확신에 차서 말하던데.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동서가 왜 저러는 거지? 도대체 왜? 며칠 뒤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신우이가 제게 살짝 귀띔을 해줬거든요. 언니, 조심하세요. 작은 새언니가 요즘 어머니한테 언니 험담을 자꾸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제가 어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들었는데 새언니가 형님은 어머니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머니가 너무 좋은데 형님은 의무감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새언니, 작은 새언니가 지금 어머니 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동서가 시댁에서 자기 입지를 확실하게 만들려고 저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자기 편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거구나. 화가 났지만 한편으론 황당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가 완전히 동서 편이 되셨다는 거였어요. 명절 때 일이었어요. 주방에서 다들 제사 음식 준비하느라 바쁜데 동서가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방에서 동서를 불렀어요. 동서, 이리 와서 나물 무치는 거 좀 배워봐요. 에이, 형님이 잘하시는데 제가 뭘 해요. 전 요리 못해요. 그래도 한번 해봐야 나중에 혼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이리 와봐요. 아, 싫은데요. 전 진짜 못해요. 형님이 그냥 하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뭐야? 큰애 너 둘째한테 나물 무치는 거 알려주고 있니? 네. 그래야 동서도 나중에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래 맞다. 손맛이 좋은 큰애가 알려줘야지.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우리 둘째 집에서 매번 사다 먹는다던데. 큰애, 네가 잘 알려줘라. 어머니, 제가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데요. 동서가 못한다고 안 배우려고 해요. 그 순간 동서가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을 바꾸더라고요. 어머, 형님. 제가 언제 안 배운다고 했어요. 전 그냥 제가 요리 못하니까 이런 제사 음식 같은 건 형님이 하시는 게 어른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한 건데요. 뭐야? 방금 분명히 싫다고 했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동서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제게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너 너무 네 마음대로 사람 말 해석하고 그러지 말아라. 그래도 이렇게 착한 둘째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소리를 하겠니? 아니, 어머니 방금 동서가 분명히 둘째야, 너 주방에서 이러지 말고 거실 나가서 상 차리는 거나 도와드려라. 큰애랑 있다가 아주 큰일 나겠다. 시어머니가 동서 등을 떠밀며 거실로 내보내시더라고요. 동서는 나가면서 제게 살짝 웃어 보였어요. 저게 일부러 그런 거야?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뭘 잘못한 거지? 말해도 안 믿으시고 해명해도 소용없고 그냥 제가 무조건 잘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다 털어놨어요. 여보, 나 진짜 못 참겠어. 동서가 너무 심해. 내가 얘기해 볼게. 아니, 괜찮아. 괜히 오빠가 나서면 가족 분위기만 이상해질 거야. 그래도 괜찮아. 내가 참을게. 그렇게 또 참았어요.
근데 동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제가 시댁에 반찬을 해다 드렸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시부모님께 인사도 시키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동서가 제 아이들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야, 너희 엄마 요즘 할머니한테 잘해? 엄마가 집에서 할머니 욕 안 해? 우리 엄마 그런 거 안 해요. 그래? 근데 할머니가 섭섭해 하시던데. 너희 엄마가 차갑다고. 우리 엄마 안 차가워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그 대화를 듣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세상에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말을 한다고? 동서는 제가 나타나자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 형님. 애들이랑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그렇군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큰아들이 제게 물었어요. 엄마? 작은 엄마가 할머니한테 차갑다고 하던데. 진짜야? 아니야. 엄마는 할머니한테 잘하고 있어. 그럼 작은 엄마가 거짓말한 거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한테까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려는 동서가 정말 믿고 또 미웠어요. 그 뒤로도 이런 일들이 계속됐어요. 시어머니 생신 때는 동서가 미리 몰래 비싼 선물을 준비해 놓고선 제가 준비한 선물을 초라하게 만들었고요. 시댁 대청소할 땐 동서는 허리 아프다며 거의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점점 더 동서만 편애하셨죠. 큰애는 왜 둘째처럼 못하니?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0년이에요. 10년 넘게 성심껏 모셨는데 고작 1년 된 동서만 예뻐하시네요. 그래도 참았어요. 남편이 항상 제 편을 들어줬으니까요. 엄마, 이러시면 안 돼요. 아내가 얼마나 엄마를 잘 모시는데요. 재수 씨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네가 아내 편만 들어서야 되겠니? 엄마, 이건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말해줄 때마다 조금은 위안이 됐어요. 그래. 우리 남편은 나를 알아주잖아. 그렇게 버텼어요. 하지만 결국 폭발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어요. 바로 그 김장 날이었죠. 시댁에선 매년 가족들이 모여서 김장을 했었거든요. 올해도 어김없이 다 같이 모였죠. 시아버지, 남편, 시동생은 배추를 나르고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저와 시어머니, 시누이, 동서는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는 김장할 배추가 유난히 많았어요. 어머니, 올해는 배추가 왜 이렇게 많아요? 아, 그거. 둘째 며느리가 친정에도 좀 가져다 드리고 싶다고 해서 많이 했지 뭐. 아, 그렇군요. 속으로 한숨이 나왔어요. 이제는 동선의 친정 것까지 우리가 다 해야 하는 거구나.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서 하시는 건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배추를 다듬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남편, 시동생은 잠깐 밖에 나가서 부족한 재료를 사러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1시간 정도만 다녀올게. 네, 다녀오세요. 그렇게 남자분들이 나가시고 집엔 저와 시어머니, 동서만 남았어요. 시누이는 아침에 급한 일이 생겨서 잠깐 나간다고 했고요. 그렇게 셋이서 김장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서가 시어머니를 부르더라고요. 아, 어머니. 저 보여드릴 거 있는데 잠깐 저기 가서 보실래요? 뭔데? 그때 어머니 사고 싶으시다고 한 거 있잖아요. 제가 찾았어요. 어머, 그러냐? 그래. 한번 봐보자. 그렇게 두 사람은 갑자기 김장을 하다가 다 내팽개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쉬기 시작했어요. 잠깐 쉬는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동서와 시어머니가 수다를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보니까 아까 저기 새로 카페 열었던데 거기 가볼래요? 김장은 어차피 형님 손맛이 좋으니까 형님이 하시라고 하고. 저희 거기서 커피 좀 사올까요? 그럴까 그럼? 아, 안 그래도 목이 말랐는데 다들 커피 마시면서 일하면 좋지. 그럼 저희 얼른 갔다 올게요. 형님, 저희 금방 유 앞에 카페만 다녀올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야?
김장할 배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지금 카페를 간다고요? 게다가 그 많은 배추 중 절반이 동서 친정 것인데 당사자는 카페를 간다고요? 참으려고 했어요. 참으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근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동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지금 김장할 배추가 얼마나 남았는지 안 보여요? 눈이 안 좋아요? 저기 옆에 저렇게 쌓여 있는데 지금 저게 안 보이나요? 동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아니, 제가 아예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 커피만 사서 온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커피 타 마시고 끝나서 가서 먹든지 말든지 어딜 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앉으세요. 그때 시어머니가 나서서 제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얘, 그거 카페 한번 갔다 올 수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화를 내니? 다른 것도 아니고 맛있는 커피 사온다는데 그걸 잠깐 못 기다려줘. 어머니, 커피가 문제가 아니라요. 태도가 문제잖아요. 태도, 무슨 태도? 지금도 보세요. 저희 매년 하던 김장의 거의 2배예요. 왜 늘었는 줄 아세요? 동서 친정에 가져다 주겠다고 해서 이만큼 하는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점점 더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니, 얘가 돈 안 내고 김장김치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줬구만. 그 정도면 일한 값 충분히 하고도 남을 텐데 뭐가 그렇게 문제야? 네,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너도 쓸쓸하고 있으면 되잖아. 누가 너더러 이거 다 하래? 우리 갔다 와서 다 같이 하면 되잖아. 언제 오실 줄 알고요? 아까 못 들으셨어요? 서방님들 1시간 있다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건 누가 다 해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니 소리를 지르셨어요. 아유,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아니, 돈 안 내고 김장김치 가져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이 줬구만. 하여튼 그냥 뭐 하나 꼬투리 한번 잡으려고. 진짜 아유, 하지 마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래. 이제 모든 걸 그만하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전 그 자리에서 바로 고무장갑을 벗어 던져버렸어요. 손목에 끼던 고무장갑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황당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더라고요. 뭐야? 너 진짜 안 할 거야? 네, 됐고요. 전 못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예쁜 동서 데려다가 김장을 하시든지 말든지 하시고요. 전 앞으로 못하겠으니까 저 부르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너 이러는 거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난리 난다. 난리 나? 네, 됐고요. 큰 며느리를 이제 없다고 생각하시고 사시라고요. 전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제 귀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야, 어디 가? 지금 어디 가는 거야? 그 길로 전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차에 타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억울하고 분하고 화나고 그런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더라고요. 10년 넘게 참고 또 참았는데. 전 울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진짜 못 참겠어. 나 시댁 나왔어. 뭐? 무슨 일이야? 저는 울먹이며 상황을 다 설명했어요.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 정말 잘했어. 진짜 잘 참았다.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야. 남편의 그 말에 눈물이 더 났어요. 내가 지금 바로 들어갈게. 아버지한테도 말씀드릴게. 당신 집에 가서 쉬고 있어. 고마워. 정말 미안해. 미안할 거 하나도 없어. 당신이 뭘 잘못했어.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차 안에서 울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정신없이 집안일을 했어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니 조금은 마음이 진정되더라고요. 저녁 무렵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괜찮아? 응. 무슨 일 있었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엄청 화내셨대. 나도 엄마한테 확실히 말씀드렸어. 뭐라고 했는데?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한테. 엄마, 집사람한테 너무 심했어. 집사람이 우리 집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걸 그렇게 무시하면 어떡해.
앞으로 집사람 볼 생각하지 마. 라고 했어. 그리고 아버지도 엄청 화나셨대. 내 칠순 앞두고 며느리를 그렇게 내쫓다니. 체면이 말이 아니네. 당장 사과하러 가. 라고 하셨대. 시아버지까지. 근데 엄마가 안 간다고 했대.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럼 나도 칠순 여행 안 간다. 라고 하셨어. 남편의 말을 듣고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시아버지까지 이렇게 나서주시다니. 여보, 그리고 내 동생도 엄청 화났대. 작은 새언니가 너무 심하다고. 내 동생이 큰 새언니 안 가면 나도 안 가. 라고 했대. 다들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렇지. 당신이 얼마나 잘했는데. 다들 알아. 엄마만 모르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그래도 어른인데 내가 너무 버릇없게 군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야.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다음 날 아침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야, 미안하다. 내가 집안을 제대로 못 챙겼구나.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어른한테 버릇없이 굴어서 죄송해요. 아니다. 너가 뭘 잘못했니? 나였어도 그렇게 했을 거다. 당분간 우리 집에 오지 마라. 내가 해결할 테니. 그렇게 전 시댁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명절에도 가지 않았고 시어머니와도 통화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에게만 따로 용돈을 챙겨드렸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 칠순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그때 제 인생의 가장 큰 반전이 시작됐어요. 김장 사건 이후 한 달 정도가 흘렀을까요? 시아버지에게만 따로 용돈을 챙겨드렸고 남편을 통해서만 시댁 소식을 들었어요. 여보, 엄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 그래, 아버지가 매일 엄마한테 큰며느리한테 가서 사과해라고 하시는데 엄마가 자존심 때문에 못 가시는 것 같아. 그렇구나. 사실 속으로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시어머니가 힘들어 하신다니.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도 힘들었는데 10년 넘게 참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현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니 그 사람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님. 아, 그래. 퇴근하니? 애들은? 아, 오늘 애 아빠가 데리고 놀러 갔는데. 근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시더라고요. 손을 꼭 쥐고 계셨는데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며느리야. 그러니까 그게 미안하다. 내가 진짜 미안해. 난 그냥 내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혹여나 적응하기 힘들까봐 그런 거지. 다른 맘 없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우리 집에 온 지 10년이 넘었잖니. 그래서 그런가 내가 편해서 그랬던 것 같다. 미안하다. 어머님. 내 동서가 또 얼마나 실감나게 말을 하던지. 내가 우리 집 지긋지긋해 한다고 친정엄마한테 전화할 때 욕한다고. 그게 다 거짓말인 걸 이제야 알았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 동서 꼬임에 넘어가서 그랬지. 다른 맘은 진짜 없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그냥 전처럼 잘 지내면 안 되겠니? 시어머니 손에 비닐봉지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이거. 너 좋아하는 떡볶이 좀 만들어 왔는데 이따 저녁 먹을 때 먹거라. 그럼 나 간다. 어머님, 잠깐만요. 뭐? 들어오세요. 밖에 추운데. 아니다. 괜찮다. 나 그냥 갈게. 시어머니는 황급히 돌아서서 가셨어요. 그 뒷모습이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어요. 집에 들어와서 비닐봉지를 열어봤는데 정성스럽게 담긴 떡볶이가 들어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이걸 직접 만들어 오셨구나.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님이 우리 집에 오셨어. 그래? 뭐라고 하시던데? 사과하러 오셨어. 정말 미안하다고.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결정해. 당신이 용서하고 싶으면 하고 아직 마음이 안 풀리면 더 시간을 가져도 돼. 고마워. 사실 그 순간
제 마음은 이미 조금 풀려 있었어요. 어른이 먼저 찾아와서 사과하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큰애야, 나 좀 만나줄 수 있겠니? 네, 아버님. 언제 뵐까요? 다음 날 저는 시아버지를 뵈러 갔어요. 시아버지는 카페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큰애야,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아니에요, 아버님. 시아버지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고는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집안을 제대로 못 챙겨서 내가 고생했구나. 아버님, 아니에요. 아니다. 내 책임이다. 내가 내 시어미를 제대로 못 다스려서 생긴 일이야. 시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어요. 큰애야, 우리 집안이 내가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없으니까 명절도 제대로 안 치러지고 집안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더라. 아버님, 그리고 얼마 뒤에 내 칠순이다. 다 같이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내가 꼭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해외여행이요? 그래. 하와이로 가기로 했어. 내 시어미가 평생 한번 가보고 싶어 하던 곳이거든. 시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요. 큰애야, 제발 같이 가줘. 내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 알겠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저는 다시 시댁과 관계를 회복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아버님 칠순 여행 같이 가기로 했어. 정말 잘 생각했어. 근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 우리 가족 내시면 1,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은데. 1,000만 원. 적은 돈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여보, 그 돈 우리가 준비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 내가 모아둔 거 있으니까. 아버지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지. 고마워, 여보. 며칠 뒤 신우이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신우이가 여행 총무를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언니, 여행 비용 1,000만 원 이번 주까지 보내주세요. 알았어. 이번 주 안으로 보낼게. 그렇게 저희는 1,000만 원을 모아서 신우이 계좌로 보냈어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 진짜 하와이 가는 거야? 우와, 너무 좋다. 그래. 우리 처음 해외여행 가는 거야. 엄마 아빠도 처음이야. 진짜? 엄마 아빠도 처음이야? 응. 그래서 더 설레. 아이들이 매일 달력을 보며 날짜를 세더라고요. 우리 가족 첫 해외여행이구나. 저도 설렜어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었는데 해외여행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여행 날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였어요. 신우이에게서 최종 일정표가 왔어요. 언니, 최종 일정 확정됐어요. 다음 주 금요일 출발이에요. 알았어. 우리도 준비 다 했어. 애들 옷도 사고 가방도 새로 사고 그렇게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이었어요. 출발 일주일 전. 어머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방금 형님이랑 잠깐 통화했는데 제가 들어도 좀 속상한 말을 들어서요. 왜? 큰애가 또 뭐라고 하든? 아니 그게 형님이 예전에 자기 친정어머니 환갑 때는 유럽으로 여행 보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특별하니까 유럽이지만 시댁 칠수는 그냥 하와이 정도로도 감지덕지 아니냐라는 식으로 아유 제가 다 민망해서 혼났어요. 어머님 형님한테는 제가 전화했다고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출발 일주일 전 시어머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전 아무 생각 없이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예. 너 우리 가족 여행에 왜 끼려고 하니?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우리 가족 여행이야. 너가 도대체 왜 오는 거야?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지?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여행이야. 김씨 집안 가족 여행이라고. 넌 강씨잖아. 너가 도대체 왜 끼려고 하는 거야? 전화기를 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어머님, 그럼 동서는요? 동서도 김씨 아닌데 왜 가는 건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들려왔어요. 작은 애랑 너랑 같니? 태도부터가 다른데
작은애는 내 기분 상할까봐 전전긍긍하는데 너는 뒤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내 엄마는 특별하니까 유럽이지만 시댁 칠수는 그냥 하와이 정도로도 감지덕지 아니하며? 내가 다 들었어. 너 그렇게 여행 오는 게 불만이고 돈 아까워하면서 왜 자꾸 끼려고 하니? 나도 너랑 여행 가면 내 속 끓을 것 같으니까 넌 오지 마라. 제가 무슨 저희 엄마 유럽을 보냈다고요? 내가 다 들었어. 너 그렇게 오기 싫어하면서 왜 자꾸 끼려고 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오랜만에 비싸게 돈 주고 가는 여행인데 나 기분 잡치기 싫으니까 오지 마. 너가 나타나면 내가 안 갈 거니까 넌 오지 마. 1,000만 원을 보내면서 우리 가족 첫 해외여행이라고 기뻐하던 그때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 역시나 또 동서말을 믿으신 거구나. 저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그러세요, 그럼. 알겠습니다, 어머님. 뭐? 어머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저도 어머님이랑 억지로 여행하고 싶지 않네요. 피차 서로 마음이 맞았으니 어머님 뜻대로 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전화기를 내려놓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또 이렇게 되는구나. 한참을 울다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왜?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어머님이 나보고 여행 오지 말래. 뭐? 남편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 어머님이 전화하셔서 김씨 집안 가족 여행인데 내가 왜 끼냐고. 동서가 우리 엄마는 특별하니까 유럽 보내지만 시댁 칠수는 그냥 하와이 정도로도 감지덕지라고 했대. 그러니까 나보고 오지 말래.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1,000만 원도 벌써 보냈는데 애들도 그렇게 기다렸는데. 알았어. 내가 지금 바로 우리 엄마한테 전화할게. 당신 아무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애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아빠한테 뭐라고 말하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나 지금 우리 엄마한테 전화했어. 뭐라고 하시던데? 내가,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아내가 1,000만 원 보냈는데 오지 말라는 게 말이 되냐고 했더니 엄마가 그럼 너도 오지 마. 나는 큰며느리 얼굴 보기 싫다. 라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말했어. 알았어. 나도 안 갈게. 아내 안 가면 나도 안 가.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당신 잘못 하나도 없어.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말했어. 당신 없으면 나도 없다고. 그리고 1시간 뒤 신우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나 지금 들었어. 어머니가 언니 보고 오지 말라고 했다며? 응. 나도 안 갈 거야. 언니 없는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야, 너는 가. 괜찮아. 아니야. 나도 안 갈 거야. 어머니가 너무 심하셔. 그리고 또 1시간 뒤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큰애야, 내가 다 들었다. 아버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내 시어미를 제대로 못 다스려서 이렇게 됐구나.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 잘못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큰애야, 나도 안 갈 거다. 너가 없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칠순 여행을 가겠니?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칠순인데. 아니다. 나도 안 간다. 내 시어미가 이 꼴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무슨 기념을 하겠니? 전화를 끊고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들 나 때문에 안 가신다고 하시네. 저녁 무렵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여보, 지금 우리 집 난리 났어. 아버지가 엄마한테 당신이 이 꼴을 만들어 놨으니 나도 안 가. 라고 하셨대. 여동생도 안 간다고 하고 남동생도 안 간다고 하고 다들 취소한다고 난리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큰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엄마, 나왔어. 엄마, 하와이 가려면 며칠 남았어? 엄마, 왜 그래? 울었어? 아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빠도 표정이 안 좋은데. 남편이 아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아들아, 미안한데 하와이 여행 못 갈 것 같아.
네? 왜요? 할머니가 엄마 보고 오지 말래. 큰아들의 얼굴이 확 굳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왜요? 왜 엄마는 오지 말래요?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요? 아들아, 아빠, 우리 할머니가 또 엄마 괴롭히는 거예요? 저번에도 그랬잖아요. 그때 둘째 아들도 방에서 나왔어요. 뭐? 하와이 못 가? 왜? 할머니가 또 엄마한테 나쁘게 한 거야? 두 아들이 제게 달려와 안기더라고요. 엄마, 괜찮아? 엄마, 울지 마. 엄마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근데 그때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그만 울어. 당신이 왜 울어?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여행까지 포기하면 진짜 지는 거야. 우리 절대 지지 말자. 애들 저렇게 목 빠지게 기다렸고 우리도 이 휴가 내려고 얼마나 애썼어. 이 모든 걸 왜 우리가 포기해? 그 1,000만 원은 그냥 날강도한테 떼었다고 생각하자. 아니, 오히려 더 잘 됐어. 눈치 볼 사람도 없겠다. 우리 내 식구끼리 보란 듯이 더 행복하고 더 재밌게 놀다 오는 거야. 가자, 하와이. 뭐라고? 어차피 휴가도 다 맞춰서 썼잖아. 우리 가족끼리 하와이 가자. 하지만 우리 엄마가 가지 말랬잖아. 좋아. 그럼 우리끼리 간다고 하자. 우리도 하와이 가는 거야. 남편의 눈빛이 단호했어요. 당신 해외여행 가고 싶었잖아. 애들도 그렇게 기다렸잖아. 우리 엄마 눈치 보면서 포기할 필요 없어. 우리끼리 가자. 정말 괜찮을까? 괜찮고 말고. 아니, 오히려 좋지. 우리 가족끼리만 편하게 놀 수 있잖아. 큰아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아빠, 진짜예요? 우리끼리만 가는 거예요? 응. 할머니 없이 우리만 가는 거야. 와, 좋다. 할머니 없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둘째 아들도 박수를 쳤어요. 나도 좋아. 엄마, 할머니 없으면 엄마가 더 편할 것 같아. 아이들의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우리끼리 가자. 다음 날 남편이 여행사에 연락해서 우리 가족만 따로 하와이 예약을 했어요. 시댁이랑 같은 날짜, 같은 호텔로요. 그리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가씨, 잠깐 통화 괜찮아. 할 얘기가 있어서. 언니, 그럼요. 무슨 일이에요? 우리 가족도 하와이 가기로 했어. 같은 날짜로. 네? 진짜? 응. 어차피 휴가도 다 썼고 우리끼리 가기로 했어. 와, 언니, 대박이다. 그럼 혹시 거기서 마주칠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시어머니한테는 알리지 말아줘. 왜? 그냥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 남편이 빙그레 웃었어요. 알았어. 나도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게 우리는 출발 날짜를 기다렸어요. 한편 시댁에서는 여행 취소 문제로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시아버지는 안 간다고 하셨고 남편도 안 간다고 했고 시누이도 안 간다고 했대요. 결국 시동생과 동서가 설득을 해서 여행은 취소하지 않기로 했대요. 형님, 그래도 아버지 칠순인데 취소하면 어떻게 해요? 돈도 아깝고 그냥 가요. 시동생이 남편을 설득했대요.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나는 안 간다고 했대요. 아내 없는 여행은 의미 없어. 나도 안 가. 시아버지도 끝까지 나도 안 간다고 하셨고요. 결국 시어머니, 시동생, 동서 이렇게 셋만 가기로 했대요. 시누이도 결국 나도 안 갈래. 언니 없는데 무슨 재미로 가라고. 라고 했대요. 그렇게 출발 날이 다가왔어요. 우리 가족은 짐을 싸며 설렜어요. 엄마, 나 수영복 챙겼어. 나도 챙겼어. 좋아. 엄마 아빠도 다 챙겼어. 드디어 공항으로 출발하는 날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재밌게 놀다 오자. 응, 알았어. 우리끼리 편하게 놀자. 그렇게 우리 가족은 하와이로 떠났어요. 시어머니는 몰랐죠. 우리가 똑같은 하와이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호텔로 간다는 거요. 하와이 공항에 발을 내디딘 순간 후끈하면서도 상쾌한 공기가 폐에 깊숙이 들어왔어요. 회색빛 도시의 매연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력이 넘치는 공기였죠. 10년간의 시집살이와 고된 직장 생활로 무거웠던 어깨가 거짓말처럼
가벼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우와, 엄마, 저기 나무 좀 봐. 텔레비전에서 본 거랑 똑같아. 아빠, 바다 냄새 나요. 짭짤한 냄새. 아이들은 태어나 처음 마주하는 이국의 풍경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방방 뛰었어요. 남편은 그런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다 제 손을 꾹 잡았어요. 여보, 우리 정말 오길 잘했어. 당신 그렇게 환하게 웃는 거, 나 정말 오랜만에 봐. 미안했어, 그동안. 아니야. 지금이라도 이렇게 와서 너무 좋아. 여기가 천국인 것 같아. 우리가 예약한 호텔은 와이키키 해변이 한눈에 들어오는 오션프론트 스위트룸이었어요. 시댁 식구들과 함께였다면 꿈도 못 꿀 호사였죠. 발코니에 서서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는데 그동안 켜켜이 쌓여왔던 서름과 분노가 파도에 씻겨나가는 것만 같았어요.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받아야 할 보상이야. 10년간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어요. 첫날부터 우리는 모든 것을 잊고 하와이를 만끽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기며 서핑을 배웠고 알록달록한 열대어들 사이를 헤엄치며 스노클링을 즐겼어요. 저녁에는 해변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며 랍스터와 스테이크를 먹었죠. 남편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말했어요.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러네. 우리의 진짜 행복을 위하여. 모든 순간이 완벽했어요. 눈치 볼 시어머니도 신경을 긁는 동서도 없는 이곳은 그야말로 지상낙원이었어요. 여행 셋째 날 오후였어요. 호텔 수영장에서 신나게 물놀이를 하던 큰아들이 제게 달려와 말했어요. 엄마,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 보여요. 가족 사진 찍어서 할아버지랑 고모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할아버지랑 고모, 우리가 여행 취소한 줄 알고 걱정할 거 아니에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사진이 불러올 파장을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 뭘 망설여. 우린 죄 지은 게 아니잖아. 오히려 억울하게 쫓겨난 피해자인데 우리의 행복을 숨길 이유가 전혀 없어. 우리 아들, 기특한 생각했네. 그럼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표정으로 찍어볼까? 우리는 가장 전망이 좋은 인피니티 풀을 배경으로 수십 장의 사진을 찍었어요. 제 얼굴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가식이나 의무감이 단 1%도 섞이지 않은 진짜 웃음이 피어났어요. 큰아들은 가장 잘 나온 사진 몇 장을 골라 신나게 가족단체 채팅방에 올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서프라이즈. 저희도 하와이 왔어요. 여기 완전 최고예요. 다음에 다 같이 와요. 아이는 순수한 마음으로 다음에 다 같이라는 말을 덧붙였지만 그건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죠. 사진을 올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저녁 식사를 위해 잠시 로비에 내려와 레스토랑을 찾아보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명품 브랜드 쇼핑백을 서너 개씩 양손에 든 채 시동생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동서였어요. 두 사람은 뭐가 그리 즐거운지 서로의 얼굴만 봐도 웃음이 터지는 딱 사랑에 빠진 연인들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들은 로비를 가로질러 망설임 없이 회전문을 향해 걸어 나가더라고요. 저녁 노을을 즐기며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내러 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머님은 어디 계시지? 그리고 그때 시야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는 한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동서 부부가 방금 빠져나온 명품 매장 앞 소파, 그 구석진 자리에 시어머니가 홀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은 피곤하다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초점 없는 눈은 허공을 헤매고 있더라고요. 발치에는 동서 부부가 쇼핑한 것으로 보이는 쇼핑백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어요. 마치 잠시 자리를 비운 주인을 기다리는 짐짝처럼요. 한 손으로는 힘겹게 부어오른 무릎을 주무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때였어요. 방금 호텔 밖으로 나갔던 동서 부부가 뭔가를 잊었다는 듯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를 데리러 온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시어머니가 앉아있는 소파는 쳐다보지도 않고 근처 카페에 들러 아이스커피 2잔만 들고는 다시 저희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들을 향해 손을 들려던 찰나 동서가 귀찮다는 듯이 말하는 소리가 제 귀에 똑똑히 들렸어요. 어머님, 저희 저녁 먹고 올 테니 먼저 방에 올라가서 쉬고 계세요. 짐은 이따가 저희가 가져갈게요. 아, 다리 아프시면 거기 직원한테 말해서 휠체어라도 빌려달라고 하시고요. 그 말을 남기고 두 사람은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호텔을 빠져나가더라고요. 버려진 거예요. 아들 내외는 시원한 커피를 마시며 데이트를 하러 가고 늙고 병든 노모는 그들의 짐을 지키며 소파에 홀로 남겨진 거죠.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 모습이구나. 자식에게 짐짝 취급당하며 버려진다는 게. 그때 망연자실하게 앉아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고 마침내 행복하게 서 있는 우리 가족과 눈이 마주쳤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경악, 당혹감, 그리고 짐승처럼 버려진 자신의 처지를 하필이면 가장 무시했던 큰 며느리에게 들켜버린 끔찍한 수치심.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소롭다는 듯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만 지어 보였어요. 그 어떤 욕설보다, 그 어떤 비난보다 더 깊은 상처를 주는 경멸의 미소였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남편과 아이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 우리도 어서 맛있는 저녁 먹으러 갈까? 엄마가 오늘 제일 좋은 데로 예약했어. 우리는 시어머니를 없는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어머니의 절망적인 시선을 만끽하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전부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저희는 정말 오랜만에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은 신나게 웃었고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편한 여행은 처음이야라고 말하더라고요. 맞아요. 시어머니가 없으니 정말 편했어요. 눈치 볼 일도 없고 트집 잡힐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호텔 조식 뷔페. 저희는 창가 좋은 자리에 앉아서 즐겁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햇살이 따사롭게 들어오는 창가 자리였죠. 아이들은 좋아하는 음식들을 접시 가득 담아왔고 남편은 커피를 홀짝이며 여유롭게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밤새 수치심에 잠 못 이룬 듯한 시어머니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말을 건넸어요. 큰애야, 어제는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다. 오해하지 말아라. 저는 들고 있던 포크를 조용히 내려놓고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바로 이 순간이더라고요. 저는 연습이라도 한 듯 가장 우아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해요? 아니요, 전 오해한 적 없는데요.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잖니.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아, 어머님께서 김씨 집안 여행에 강씨가 왜 끼냐고 소리치셔서 저 쫓아내신 거요? 아니면 아들 며느리한테 짐짝 취급받고 로비에 버려져 계셨던 거요? 어머님 덕분에 저희끼리 아주 편하고 자유롭게 정말 꿈 같은 시간 보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시댁 칠수는 제 친정엄마 환갑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신다니. 차라리 이렇게 따로 온 게 서로에게 더 잘된 일 아니겠어요? 뷔페 안에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와 시동생이 멀리서 이 광경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보였어요. 그때 큰아들이 해맑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할머니 여기 계셨어요? 근데 엄마, 저희는 할머니 없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다음에도 할머니 없이 오고 싶어요. 순수한 아이의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저희는 저희를 괴롭히는 일상이 없는 곳으로 마저 휴가를 즐기러 가보겠습니다.
여행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남편은 속이 다 시원하다며 제 손을 꽉 잡아주었고 아이들은 하와이에서의 추억을 이야기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주말 저녁 예상대로 시아버지께서 온 가족을 호출하셨어요. 남편은 현관을 나서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당신은 아무 걱정 말고 아이들이랑 있어. 오늘은 내가 당신의 10년을 대신해서 싸우고 올게. 여동생한테도 미리 연락해서 똑바로 행동하라고 말해뒀어. 신우이와 미리 말을 맞춘 남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든든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나서는 걸 보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드디어 끝을 보는구나. 10년간 참았던 모든 게 오늘 폭발하겠지. 나중에 남편과 신우이에게 전해들은 그날 시댁의 풍경은 그야말로 한 편의 막장 드라마 클라이막스였어요. 무겁게 가라앉은 거실, 시아버지께서는 팔짱을 낀 채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창밖만 보고 계셨대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시동생은 안절부절 못하며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침묵을 깬 것은 시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당신, 그리고 너희 둘. 하와이에서 아주 대단한 구경을 했다지.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이었다는 그 구경 말이다. 동서가 뭐라고 변명하려 입을 열자 시아버지께서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호통을 치셨대요. 그 소리에 거실의 공기가 더욱 얼어붙었죠. 내가 오늘 이 자리를 만든 건 돈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큰 며느리가 내 칠순 여행 가라고 보탠 돈 1,000만 원. 그 돈은 지금 어디에 있어?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무도 답을 하지 못했대요. 이미 그 돈은 시어머니와 시동생 내외의 하와이 여행 경비로 전부 사용되었기 때문이죠. 시아버지께서는 그들의 침묵을 비웃듯 코웃음을 치셨대요. 대답을 못하는 걸 보니 그 돈으로 너희 셋이서 희희낙락 명품 쇼핑까지 하며 잘 놀다 왔나 보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돈으로 사온 가방이 손에 잡히냐? 시아버지의 분노에 찬 고함에 시어머니가 어깨를 움찔 떨었대요. 시동생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대요. 아버지, 그게 아니라 여행사에 이미 돈이 다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닥쳐! 너는 마누라 치맛자락 뒤에 숨어서 네 형수가 10년간 이 집안의 대소사를 어떻게 챙겼는지 보고도 몰랐단 말이야. 명절마다 새벽같이 와서 전부 치고 내 어미 아플 때마다 병원 수발 들고 이놈 장가갈 때 결혼 자금 부족하다고 할 때 자기 동생 학비 대주던 돈까지 쪼개서 보태준 게 네 형수다. 그런데 너는 그 은혜를 이따구로 갚아? 시아버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번엔 동서에게 향했대요. 그리고 너 내가 처음부터 알아봤다. 입 안에 혀처럼 능글맞게 굴면서 사람 홀리는 그 재주 말이다. 나는 너 같은 거 이제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사람 말 교묘하게 비틀어서 이간질이나 하고 지 이득만 챙기려고 어른 뒤통수 치는 여우 같은 것을 우리 집안에 더 이상 들을 수 없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동서가 눈물을 흘리며 전형적인 레퍼토리를 늘어놓았대요. 아버님 오해세요. 저는 정말 어머님이 좋아서. 형님이 너무 차갑게 구시니까 안타까워서. 그때 가만히 있던 신우이가 나섰어요. 오빠, 언니, 나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신우이가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아빠, 이거 좀 보세요. 작은 새언니가 하와이에서 저한테 카톡을 잘못 보냈어요. 친구한테 보낼 걸 제게 보낸 거죠. 바로 삭제하긴 했는데 저한테 이런 메시지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엄마를 짐이라고 하고 큰언니를 그렇게 욕하는 걸 보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였어요. 너무 화가 나고 믿기지 않아서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캡처했어요. 그런데 1분도 안 돼서 작은 새언니가 삭제를 눌러서 메시지가 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 전에 이미 읽고 캡처해뒀던 거죠. 신우이가 핸드폰 화면을 시아버지께 보여드렸대요. 화면에는 동서가 보낸 카톡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영영아 크크크 하와이 왔는데 완전 피곤해 죽겠어. 시어머니가 허리 아프다고 징징대는데 호텔에 놔두고 올 걸 그랬나 봐. 진짜 집만 돼 유유. 아 그리고 큰형님? 돈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세서 진짜 답답함. 촌스럽기까지 하고. 맨날 아울렛에서 산 옷 입고 다니던데 크크.
시아버지의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대요. 신우이가 계속 말했어요. 이게 작은 새언니의 진짜 모습이에요. 신우이의 폭로는 결정타였어요. 신우이가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대요. 아, 그리고 작은 새언니 인스타에 자랑한다고 올린 그 명품 가방 사진. 저도 잘 봤어요. 그런데 사진이 너무 서명해서 한번 확대해봤는데 반짝이는 가방 버클에 비친 게 뭔지 아세요? 와이키키 해변 근처에 있는 야시장 간판이던데? 거기 정품 매장 없는 곳이잖아요. 어머니한테는 면세점에서 산 최고급 가방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거짓말도 참 정성껏 하시네요. 그 순간 동서의 얼굴이 새파래졌대요. 시동생마저 아내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대요. 당신, 그것도 거짓말이었어? 동서는 입만 벙긋거릴 뿐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동서는 그제야 시어머니에게 매달려 울부짖었대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하지만 이미 마음이 돌아선 시어머니는 그녀를 차갑게 밀어냈대요. 모든 것을 지켜보던 시아버지께서는 마지막 통보를 하셨어요. 너희가 썼던 환불을 못 받았던 그건 내 알바 아니다. 그 1,000만 원 당장 큰애한테 돌려주고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만약 어기면 내 친정까지 찾아가서 이 모든 사실을 알릴 테니까. 그리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단호해졌대요.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직접 걸어서 큰며느리 집까지 찾아가. 그리고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 큰며느리가 당신을 용서하고 그 입으로 아버님, 이제 괜찮습니다라는 말을 내게 말하기 전까지는 나도 당신을 없는 사람 취급할 거야. 그리고 내 칠순잔치,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할 잔치 따윈 없으니까 전부 취소해. 그날 시동생 부부는 시댁에서 완전히 쫓겨났대요. 한순간의 거짓말과 이기심이 한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모두가 똑똑히 목격한 밤이었어요. 시아버지의 불호령이 떨어진 지 사흘 뒤 초저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며칠 사이에 반쪽이 된 시어머니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어요. 10년 넘게 당당하고 꼿꼿하기만 하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어요. 며느라, 내가 죽일 년이다. 이 미련하고 못난 시어미를 제발 용서해다오. 시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어요. 그 모습에 당황한 것은 오히려 저였어요. 지난 10년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장면이었으니까요. 10년이에요. 10년을 기다렸어요. 이 순간을.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무너지신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프네.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모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도 시어머니는 한참을 흐느끼다 겨우 입을 여셨어요. 그녀의 사과는 단순한 미안하다는 말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처절한 고해성사였죠. 내가 눈이 멀었었다. 내 동서가 사오는 번지르르한 선물에 혀끝에서 놀아나는 아부의 눈이 멀어서 10년 넘게 묵묵히 내 옆을 지켜준 내 진심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내가 아울렛에서 고심해서 골라온 등산복을 타박하고 내가 정성껏 차린 생일상을 동서가 사온 케이크보다 못하게 여겼지. 내가 정말 미쳤었나 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 단단히 얼어붙었던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님, 저도 사람이기에 상처를 받았어요. 당근에서 샀냐는 동서의 비아냥에 웃으시던 어머님 표정. 넌 매번 30만 원이겠지라며. 제 봉투는 거들떠보지도 않으시던 그 순간들. 그 밤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며 눈물만 흘렸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내가 벌을 받는 거다.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직도 제 마음 한편에는 분노가 남아있어요.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내 마음이 풀릴 때까지 얼마든지 기다릴게. 아니,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매일 아침 오늘 하루도 힘내라는 응원 문자를 보내셨고 주말이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집 앞에 두고 가셨어요. 예전처럼 무언가를 바라거나 강요하는 태도는 전혀 없었죠. 시동생 내외는 결국 시아버지의 완고함을 이기지 못했어요. 시아버지께서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빚독촉하듯 닥달하셨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돈으로 심지어 일부는 대출까지 받아 1,000만 원을 마련해 저희 통장으로 보내왔어요. 남의 돈으로 즐긴 여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셈이죠. 그 돈이 입금된 날 남편은 통장 내역을 제게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건 당신 눈물값이야. 당신이 10년간 흘린 눈물에 대한 이자까지 합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걸로 당신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시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본 6개월 후 저는 드디어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6개월이 지나고 시어머니의 매일 같은 정성을 보며 깨달았어요. 그래, 이제 놓아줘도 되겠다. 더 이상 분노에 매달려 있을 필요 없어.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냐? 어머님, 내일 시간 되세요? 저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식사를 하며 저는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괜찮아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저도 이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가 평생 너를 잘 모실게. 그날 이후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시아버지의 칠수는 결국 한 달 뒤 조촐한 가족 식사로 대체되었어요. 식당에는 저희 가족과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이만 참석했죠. 시아버지께서는 식사 자리에서 저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어요. 그네야, 이거 열어봐라. 봉투 안에는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이건 둘째 놈들에게서 받아낸 내 돈과는 별개다. 이건 내가 주는 용돈이야. 우리 집안 바로 세우느라 고생한 내 큰며느리, 예쁜 옷이라도 사 입으라고 주는 상이니까 받아도. 시아버지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덧붙이셨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사람의 진짜 가치는 위기의 순간에 드러난다는 거다. 큰며느리, 너는 10년간 우리 집의 진짜 기둥이었어. 이제야 알게 되어 미안하구나. 시아버지의 공식적인 인정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밤하늘의 별이 유난히 반짝였어요. 그로부터 1년 후 시누이를 통해 동서 소식을 들었어요. 동서는 시동생과 별거 중이다가 친정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별거라고? 결국 자기가 파남정에 자기가 빠진 거네. 교수 집안 막내딸이라던 그녀는 결국 자신이 만든 거짓의 성에서 혼자 무너져 내렸어요. 한때 그녀를 미워했지만 이젠 그저 불쌍할 뿐이에요. 불쌍하긴 하지만 자업자득이야. 한때는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젠 그냥 허무하네. 진심 없는 아부와 거짓으로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걸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죠.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복수는 상대를 똑같이 짓밟고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고 스스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제 제 인생에서 저를 괴롭히는 거친 풍파는 없어요. 시동생 내외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시어머니는 저를 딸처럼 아껴주세요. 무엇보다 제 옆에는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는 든든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요즘 명절 때 보면 시어머니는 제 옆에 딱 붙어서 앉으세요. 그리고 제가 뭘 하든 역시 우리 큰며느리가 최고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진짜 복수구나. 내가 이기려고 싸운 게 아니라 그냥 제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예전에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 자리엔 이제 제가 있어요. 그게 제일 통쾌한 복수인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 당신도 혹시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홀로 눈물 찢고 있다면 부디 자신을 잃지 마세요. 당신의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하고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온이 찾아와요. 제 고통스러웠던 10년의 세월이 당신에게는 단단한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요.